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처음으로 제 131회 부동산 콜로키움 특강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기말고사를 잘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망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시험 성적이야 뭐 잘 보면 좋겠지만 또 못 봤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과연 성적순인가? 근데 성적순인가요? 성적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은 건강순이 될 수도 있고, 또 행복은 또 건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그런 순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봤던 간에 오늘은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이 부동산 콜로키움 특강을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29회 코로나 때문에 129회 부동산 콜로키움을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130회 부동산 콜로키움도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했었고, 이번에 131회 부동산 콜로키움도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이제 그게 하려면 우리가 세종대 그 강의실이나 세종사이버대 무방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 강의실에서 못하게 된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차선책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영진 교수님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흥미가 갈 만한 주제죠. 부동산 경매 실패 사례 집중해 봅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좀 들어볼 수도 있는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겠죠. 이영진 교수님께서는 저희 자산관리학부 부동산 경매중개학과와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EL웨셋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이 어디 누군가 볼까요? 글씨가 깨알같이 보이는데 이리라 학우님 들어오셨고, 봉주식 우리 학부 부회장님, 김도경 길길다 전 회장님, 이화 학우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저는 다시 뵙기로 하고 우리 이영진 교수님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영진 교수님 저랑 자리 바꿔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이영진 교수입니다. 그럼 이따가 요거하고 이렇게 하시면 네. 130회 부동산 콜로키움, 콜로키움을 통해서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기를 고대를 했었는데, 저도 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주 대주제는 경매 실패 사례 집중해 봅니다.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실패 사례를 추출해내려면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있죠.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수익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또는 뭐 시세 차익을 누렸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뭐 성공 사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각양각색의 경매 사례만큼이나 그만큼 또 실패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패 사례를 통해서 경매 투자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을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후에 이유정 학우님, 그리고 오남순 학우님 또 등장을 하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집중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한 경매 투자, 뭐, 다른 내용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선험한 오랫동안 경매 실무를 진행을 하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 범주로 이렇게 포함을 해보면, 나눠보면, 먼저 취득 비용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 비용이라 하면 그래서 취득가 즉 낙찰가가 있고 기타 제세 공과금 또는 뭐 명도 비용 그리고 개보수 비용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있을 텐데 예상했던 비용들보다 상당히 더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금 납부를 안 했다든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비용들을 지출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자 치유 비용, 즉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임대차 또는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하자 치유 비용이 예상했던 비용들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 것도 실패한 경매 투자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상됐던 명도, 즉 건물이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점유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이 됐던 소유자를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지 될 텐데 그 명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수익률을 뭐 5%, 10%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입찰을 들어갔을 텐데 그러한 명도 기간이 생각보다 장기간이 소요가 돼서 예상했던 수익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실패한 경매 투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패한 경매 투자는 목표로 하는 내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임대 수익률 달성이 미흡했다든지 또는 처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 즉 처분 수익률 시세 차익을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실패한 경매 투자의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실패한 경매 투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상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 과목, 즉 부동산 경매 사례와 권리 분석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지금 보여주는 표에 내린 내용들을 굉장히 낯이 익을 텐데요. 우선 선순위 권리 중에 인수되는 권리, 즉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 5가지 권리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말소되느냐 말소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권리 즉 인수주의를 취하느냐 소재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수, 말소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근저당 모든 권리,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갑구 을고에 있는 권리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근저당이 제일 먼저 와 있고 그 뒤에 모든 권리들이 있을 경우는 그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제일 먼저 순위가 되는 근저당, 가압류 중에 제일 먼저가 오는 권리가 되는 그 권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앞서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이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가처분 이런 권리들이 왔을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권리는 인수되고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즉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그런 권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 즉 실패되는 또는 그 권리들을 말소시키려면 그만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실패한 투자 사례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권리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전세권 같은 경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긴 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는 구체적으로 또 그 권리 관계에 들어보면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을 해야지 입찰해서 낙찰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실패 사례인지 성공 사례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외적인 권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도 실패 사례의 유형이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만 낙찰을 받거나 토지만 낙찰을 받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대한 공사를 또는 공사 대비 또는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그 인테리어 비용을 주장을 하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점유자에게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낙찰 대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법정 시상권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해법 또는 해결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정 시상권을 통해서 지상 건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 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지상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료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복잡 다단한 어떤 해결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유치권 문제 역시 명도 과정에 있어서 유치권 비용을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복잡 다단한 소송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나 또는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실패 사례라고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유치권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든지 또는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협의가 됐다든지 그러면 나름의 소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전담이나 임야에 취득을 했었는데 그 지상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요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 또는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묘지가 안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를 취득을 해도 그만큼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실패 사례로 귀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또 체납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관리비 물론 전유 부분의 체납 관리비, 공유 부분의 체납 관리비 그리고 연체비, 연체료 이것까지 포함해서 체납 관리비 범주에 포함되고 또 체납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 빼고 그리고 연체료도 빼고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체납 관리비만 매수인 인수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특히나 집합 건물 중에 쇼핑센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보다는 공유 부분이 상당히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 관리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케이스로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인수했을 경우에 그 권리를 해치할 만큼 해당하는 그 비용이 해당되는 부담되는 만큼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해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입찰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용들을 옴팡 뒤집어 쓰는 측면에서 실패 사례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윤진 하구님, 김세진 하구님, 또 이리라 하구님, 김근호 하구님, 윤광선 하구님, 김원기 하구님이 또 등장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그런 케이스도 실패 사례로 귀결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전제는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인수 금액을 고려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유찰이 거듭되고 수에 유찰된 끝에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나름 실패 사례로 구분을 또 짓지는 않아도 되겠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낙찰로 귀결을 하겠지만 귀결을 지을 수 있겠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찰 횟수라든지 입찰 타이밍을 감안하지 않고 1회 유찰 시나 2회 유찰 시에 바로 입찰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시세 이상의 임차인 보증금을 플러스해서 인수하는 결과 더불어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케이스가 바로 실패 사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를 한다든지 또 배당 요구를 지나 배당 요구한 임차인의 보증금 이건 모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철회한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또 다른 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추긴 했지만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도 역시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인수하는 금액의 그 규모에 따라서 또는 입찰 시점의 그 타이밍, 입찰 타이밍에 따라서 실패 사례냐 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낙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결이 지어질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입찰 타이밍 또는 보증금 인수 여부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측면에서도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자 치유 비용이 과다로 소요된다라는 거죠. 하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 물건에 대한 자체적인 하자, 즉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누수, 붕괴 이런 유형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한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들을 모르고 입찰을 들어갔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실패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또 토지 축대가 붕괴됐다든지 토사 유출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이 상당수 소요가 됐다.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오폐수라든지 폐유 또는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 시설을 쏜 설비를 갖다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상당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결과적으로 감안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입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에는 예상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실패 사례로 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 물론 뭐 입찰 법정에 갔을 때 예상했던 가격에 쓰려고 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가 낙찰된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시세조사라든지 임대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원하는 임대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 원하는 임대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임대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양호한 더 이상의 어떤 수익률이 나더라. 또는 예를 들어서 시세를 뭐 정확하게 한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봤는데 시세조사 해보니까 뭐 8억 9억 정도 이상 나오겠더라.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시세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기준이 되면 괜찮겠지만은 그 시세 판단이 잘못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고가를 낙찰이 된다든지 또는 임대수익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입찰가를 쓴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가액, 즉 입찰표, 입찰가액을 잘못 기재해서 고가로 낙찰된 사례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물건들을 쭉 결과를 갖다 낙찰 결과를 물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도 한 두세 건 정도 이상이 입찰 가액란에 0을 하나 더 쓴다든지 또는 입찰 가액란에 0 외에 다른 숫자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쓰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역시 예를 들어서 1억 쓰려고 했던 거를 10억 쓴다 그러면은 그 10억에 대한 대금을 납부 못하는 거, 그거는 거의, 납부를 못하고 입찰 보증 몰수당하는 그런 어떤 사례로 귀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찰 상한가 이상의 의미 없는 고가 낙찰, 즉 예상했던 입찰가, 즉 하한가하고 상한가를 정해놓고 입찰장의 법정에 가서도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아니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상한가 이상으로 낙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차순위하고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겨서 낙찰된 사례도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또 가기목 하구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학부회장님이신가 보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차순위와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가격이 낙찰이 된 사례도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로 기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물론 시세, 차순위와 차이가 많이 나도 시세보다
그렇게 높지 않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기분상 차순위와 지나치게 많이 차이가 나면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 경매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든지 또는 차순위 입찰 가격과 지나치게 많은 차이로 낙찰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아마 이러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만 모르거나 간과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와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가격이 낙찰이 된 사례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입찰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라든지 또 임대차 관계, 또 권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높게 썼고, 그리고 다른 입찰자들은 상당히 뭐 최저가에 견주어서 그 어떤 언저리에서 이렇게 가격을 써내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순위하고 또는 최고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차순위와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실패 사례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부분 실패 기준은 입찰 보증금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그래서 견주어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이 이 최저가 또는 차순위와 차이, 즉 최고가 내가 써낸 금액하고 2등하고의 그 입찰가 차이가 입찰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4억짜리고 감정가가 5억짜리인데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이 4천만 원이죠. 근데 낙찰가가 최고가 매수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4억 8천만 원이고 2등 입찰자가 4억 4천만 원 정도면 4천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쨌든 간에 약간은 주관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입찰자, 즉 낙찰자 입장에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실패 사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가,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허가를 위한 요건을 결의한 낙찰. 어떤 일정한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이 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라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매각 조건인데,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일주일 이내, 즉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로 인한 매각이 불허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즉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 보증금도 몰수한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특수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 낙찰 시에는 중후관청에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지 되는, 이것도 매각 결정 기일까지죠. 그래서 그 기한 내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각이 불허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러한 특수재단 소유의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농지증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내,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허가 된다든지, 농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입찰 보증금도 몰수가 되기 때문에 나름 실패 사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낙찰 부동산의 명도 기간 및 명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 낙찰된 부동산의 임대수익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면 4%, 뭐 5%, 6%, 7% 그 기준을 두고 입찰을 했을 텐데, 만약에 명도 기간이 길어진다 이겁니다. 3개월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1년 동안의 임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름 임대수익 부동산에 있어서 수익률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뭐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개월 이내에 명도를 다 마무리하고 3개월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임대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임대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명도 소요 기간, 얼마의 명도 기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실패 사례냐 성공 사례냐에 따라서 그 범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명도 소요 기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물건들, 유형들, 주거용 부동산, 뭐 구분상가라든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가급적이면 명도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또 이보다 규모가 약간 중급 규모인 것들, 근린주택이라든지 근린빌딩, 업무용 빌딩, 일반 공장 등 이런 물건들은 6개월 이내, 최장 6개월 이내에 명도가 다 마무리해야지 원하는 어떤 적정한 임대수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이제 대형 건물이라든지 유치권 등 하자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점유자라든지 또 유치권에 대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 모양들이 다 각양각색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2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지 되는 게 임대수익률을 또는 나름대로 이후에 보유하고 나서 처분할 때 처분 수익률을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도 비용 같은 경우도 정해진 건 특별히 없지만 강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플러스 알파 용도 정도를 점유자한테 제시를 또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명도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명도를 하면서 명도 협의하면서 지급해줬던 그런 어떤 관례라든지 또는 지금까지의 경험칙상으로 건물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명도 협의를 진행을 하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이 금액 이상이 넘는 필요 이상으로 명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예상 외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서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인도 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비용보다 조금 더 적게 든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비용 플러스 이상의 비용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점유자하고 명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에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금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그 물건을 취득을 할 때 100% 보유 자금으로 다 취득하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열에 한 7이나 8 정도는 대출을 이용해서, 즉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경매로 낙찰을 받고 경락 잔금 대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 자금이 40%고 예전처럼 60% 또는 70% 정도 대출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지만 이후에 낙찰 받고 보니까는 대출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대금 납부를 못하고 결국은 재경매되고 또 입찰 보증금도 몰수당하는 그러한 실패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처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대책, 2020년 2월 20일 대책,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0년 6월 17일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 대출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얼마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아예 대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입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예전처럼 대출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무턱대고 입찰을 했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고 그럼으로써 대금 납부를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실패 사례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대출 규제가 규제 아니더라도 물건 특성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이 안 된다 해서 어떤 대금 납부를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물건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분 경매 물건 또는 법정시장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 유치권 신고된 물건,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 있는 물건, 이런 유형들은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꺼리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권자 협의가 완료됐다라는 합의 각서들을 받고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물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리는 대표적인 유형의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 선정에서 취득을 할 때에도 이런 유형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나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원기 학우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투자 실패라고 간주되는 물건을 취득한 낙찰자의 행태. 낙찰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겁니다. 먼저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창, 법원에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든지 또는 단독으로 뭐 많이 경쟁이 입찰할 줄 알고 입찰을 했었지만 단독으로 입찰해서 최저가하고 최저 경매가하고 상당히 큰 차이로 낙찰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창이 된, 즉 낙찰자의 얼굴 표정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만 보더라도,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물건을 제대로 낙찰을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낙찰자가 잘못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다음 단계로 취하는 그런 조치가 보통 낙찰 부동산에 대한 불허가를 구하고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마지막 2, 3일 남겨두고 부랴부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낙찰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사유 또는 불허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매각 불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청서를 갖다가 심사하고 원인을 갖다가 심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즉시 하고, 그래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유 있게 나중에 2, 3일 남겨놓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매각 불허가 신청을 못했다든지 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도 불허가 신청이 기각이 된다든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가가 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건을 내가 취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결과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에 재매각이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내가 제공했던 최저 매각가의 10%라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는 사실, 이러한 유형의 형태로서 어떤 그 투자 실패로 간주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입찰할 물건들 보면 간혹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대금 납부를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대금 납부를 못한 것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유형의 어떻게 보면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실패로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에 포함된 그런 이유 때문에 매각 대금을 못하고 다시 경매에 나온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매 투자 사례를 실패 사례, 경매 투자 실패 사례 유형.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유형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만 경매된 물건입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물건하고도 관련이 있는 물건인데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이 낙찰이 된 적이 있죠. 근데 단독으로 감정가의 41%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 것, 즉 감정가가 1억 8,700인데요. 거기에 계속 유찰이 되고 최저가가 6,100만원까지 33%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은 건물만 경매에 나왔고요. 일단은 그 토지는 경매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법정 지상권만 성립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낙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물 철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지상물 철거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소송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됐고 그럼으로써 매수인은 건물 철거 집행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놓인 물건이죠.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긴 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지만 이 물건은 결국은 철거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소유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었다라는 물건에 그런 의미에서 실패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낙찰될 당시에도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단독 낙찰은 나름대로 내가 어떠한 의미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단독 낙찰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조사 없이 단독 낙찰을 받았어도 또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낙찰을 받아서 결코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유치권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이죠. 물건을 입찰을 들어가다 보면 또 물건을 검색을 하다 보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신고되어 있는 유치권이 진짜 유치권인지 또는 가짜 유치권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나름대로 명도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찰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처음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도봉구 창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다가구 5층 지상 5층 다가구 주택인데 처음 경매에 나왔을 때부터 낙찰이 됐죠. 지금 그 물건 다가구 주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처음 경매에 나와서 낙찰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문제는 단독으로 낙찰이 됐고요. 또 더불어서 이 유치권자, 이 물건에 대한 공사 대금을 이유로 점유를 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라는 유치권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될 위기에 있는 물건에 처해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낙찰 금액은 6억 6,300 정도에서 최저가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2억 2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 금액을 포함을 하면 취득가, 원 취득가 금액만 예를 들어서 8억 8천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보다 2억 2천만 원 이상 더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됐고 유치권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유치권자하고 만약에 이 낙찰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나름 성공적인 그런 입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달리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유치권자이거나 또는 유치권자의 어떤 뭐 지인이거나 친인척 관계에서 그러한 유치권이 뭐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거나 또는 유치권 어떤 그 해소, 자연스럽게 낙찰됨으로써 유치권이 해소되는 그런 형태의 이해관계인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은 더불어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제목에서도 보듯이 유치권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결코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학우님들이 좀 등장을 하고 계시네요. 장미정 님도 들어오셨고, 또 조승희 학우님도 들어오셨고요. 김선희 학우님, 네, 또 이상미 학우님, 이런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 말씀을 드리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제가 앞서서도 실패 사례로 귀결될 수 있는 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전제가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중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 즉 그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 낙찰자가 그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선 전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는 걸 이미 인식을 하고 그 금액만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되면 나름 성공된 또는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요. 지금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푸르지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오피스텔 면적이 8.39평 전용 면적인 거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물건이 감정평가액이 2억 6천만 원에서 지금 처음 경매에 나왔었던 첫 1회차 경매에서 단독으로 2억 6천 최저가의 단독으로 낙찰이 됐죠. 지금 보면 2억 6천만 원에 낙찰했죠. 단독으로.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물건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시세가 뭐 2억 8천이든 3억 정도 간다 그러면 나름 정상적인 낙찰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임차인, 즉 임대차 관계를 보면 2019년 10월 30일에 이 임차인 보증금 2억 1200만 원에 배당 요구를 했죠. 지금 선수 임차인이고요. 근저당 채권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2월 21일 날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17년 4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2억 1200만 원을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갈 텐데, 문제는 이 임차인의 배당 시점이 배당 요구 종기일을 하루 지나서 했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10월 30일이고요. 배당일은 2019년 10월 31일 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는 했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천만 원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지를 못하고요. 2억 6천만 원 외에 낙찰자, 즉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2억 12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수가가 2억 6천만 원 단독 낙찰 금액 플러스 2억 1200만 원 임차인 보증금 해서 4억 7200만 원의 이 물건을 취득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또는 뭐 기타 비용, 뭐 법무 비용, 또는 뭐 명도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거의 5억 가까이 해서 이 물건을 취득한 셈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의 약 2배 정도의 낙찰이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계속 이후에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됐고요. 결국 이 입찰자가 제공한 입찰 보증금 2,600만 원을 몰수당했다는 측면에서 경매 투자에 대한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한 사례를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죠.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6억 8,700만 원인데 유찰을 거듭을 해서 49%까지 두 번 유찰이 돼서 49%까지 떨어져서 3억 3,600만 원 정도의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물건이 3억 3천까지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 2,2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53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2등하고의 차이도 거의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1억 9천만 원 정도 2등하고 차순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 낙찰자가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시세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억 2천 감정가 두 번이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이 2018년 4월이고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 기준권리의 근저당 설정일은 2018년 6월 19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죠. 같은 날 받았죠. 전입일자 같은 날.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이 물건은 임차인 같은 경우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은 배당 요구를 처리한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요. 배당 요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지 또는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처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배당을 낙찰대금에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말씀드렸듯이 낙찰 금액이 7억 2,200이고요. 여기에다가 임차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이 된 겁니까? 10억, 그래서 7,2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이 정도 금액에 총 임차인 보증가에 포함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이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현재 시세가 또는 실거래가가 10억 이상 가는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됐다든지 앞으로 그만한 시세 상승력이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2020년 낙찰 시점 기준으로 해서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최근 실거래가 즉 홍산동에 있는 미사 강변 동일 하이빌 이 전용면적 25.7평의 실거래가를 보니 8억 원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을 더 비싸게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아직 대금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7월 3일 2020년 7월 3일 날 대금 납부 기한인데요. 그 기한 내 대금 납부를 할지 안 할지 이 지금 매수인 즉 낙찰자는 굉장히 고민이 심하겠죠. 그 이상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례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예, 계속 지금 이제 이 사례들 다 어떻게 보면 망한 사례들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승희하고님 망했네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말 이 사례들은 망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들 보증금 인수하는 것, 일부 인수야 상관이 없겠지만 몇 억씩 되는 보증금을 인수를 하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입찰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큼 대금 납부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금 납부를 해서 기다리든지 시세가 낙찰 대금 이상으로 또는 보증금까지 인수한 금액 이상으로 상승되기를 기다리든지 그리고 대금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대금 납부를 하지 않든지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유형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는 권리관계 시간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서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수의 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권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중구 만리동 2가에 있는 KCC 파크타운, 이것도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었죠. 그래서 감정가 2억 4천만 원에 한 차례 유찰이 돼서 1억 9천 2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자, 그런 물건이 단독으로, 이 물건도 역시 단독으로 2017년 8월 10일에 2억 6천 7백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니야, 2억 7백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그래서 최저가보다 조금 높게 써서 나름 가격으로 보면 가격을 상당히 잘 받은 가격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낙찰을 됐지만 대금을 미납을 했죠. 그러면 대금을 미납을 했죠. 근데 이 임대차 관계하고 권리 관계를 보면요, 임대차 관계에서는 지금 전입이라든지 이런 임대차 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를 보면 전세권이라고 선순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 이외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권리 중에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세권자는 선수의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려면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어디에도 배당 요구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보증금, 전세금액 1억 4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 즉 2017년 8월 달에 2회차 경매에서 낙찰이 된 2억 760에 낙찰이 됐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1억 4천만 원을 더 인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3억 4천7백만 원을,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감정가 2억 4천보다 1억 이상을 더 주고 낙찰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못했고요. 더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후에 유찰이 거듭됐다가 나중에 2018년 4월 달에 8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낙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들이 또는 전세권자를 인수를 해야 되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 물건들은 이렇게 유찰을 거듭 기다렸다가 적정한 입찰 타이밍을 잡고 그때서야 낙찰이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낙찰자, 이 두 번째 낙찰, 나중에 8천만 원에 낙찰이 된 낙찰자는 1억 4천만 원 더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본권을 매수를 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름 정상적인 낙찰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때도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렸다가 낙찰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단독 낙찰로 2억 761만에 낙찰이 됐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수의 전세권 1억 4천만 원을 인수를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총 취득가 3억 4,761만 원이 소요됐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실패 사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재미난 사건인데요.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써내다. 자, 입찰표에 그 입찰 가액란에 금액을 잘못 쓰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럴까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 즉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찰가, 즉 보증금도 얼마를 준비를 했어야 됐냐면, 내가 써내는 금액의 10%를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써낸 금액의 10%, 즉 예를 들어서 5억의 경매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한 번 유찰하면 4억이고요. 그리고 내가 4억 7천을 쓰게 된다 그러면 보증금을 4,700을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란하고 입찰 가액란하고 제대로 썼는지 그걸 비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입찰 실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입찰 보증금을 내가 써내는 금액에,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내가 얼마 가격을 쓰든 상관없이 입찰 가액의 10% 보증금만을 딱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딱 쓰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억짜리면은 사업 떨어져 있으면은 4천만 원만 딱 준비해. 내가 뭐 5억을 쓰든 뭐 15억을 쓰든 또는 뭐 5억 6천을 쓰든 간에 상관없이 4천만 원의 보증금만 딱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금액 가액란하고 입찰 보증금하고의 그 비교, 차이를 갖다가 제대로 썼는 비교를 거의 소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입찰 가액에다가 입찰표에다가 입찰 가액란에 금액 기재를 잘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금액들도 이 사례도 아마 그런 범주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 성지 리벨루스라는 그런 같은 물건, 이것도 아마 뭐 주상복합 그런 유형의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이 지금 3억 5천에 경매에 나왔다가 한 차례 유찰이 된 70% 2억 4천5백의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물건이 낙찰가가 무려 29억 1,790만 원입니다. 물론 21명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됐는데 아마도 이 입찰자가 2억 9,179만 원을 쓰려고 했던 거를 아마 0을 하나 더 붙여서 29억 1,790만 원에 낙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2등 입찰가를 보면은 3억 3,560만 원이죠. 이 2등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낙찰자가 29억이 낙찰이 됐다 보니까는 이 낙찰자가 없었으면 우선적으로 낙찰이 됐을 거고요. 이 2등 낙찰자가. 더불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찰 보증금 금액 차이가 나야지, 그 범위 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입찰 보증금 훨씬 벗어난 말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 자체도 할 수 없는 너무 억울한 2등 입찰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어떤 제도상의 문제 또는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입찰 시간 마감에 임박해서 너무 급하게 입찰가를 쓰다 보니까 입찰가액하고 입찰표 그 보증금하고 어떤 그 어떤 그 비교를 제대로 썼는지 가액 그 분석을 또 살펴보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실수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9억 이 물건이 뭐 3억 5천짜리인데 29억까지 오를 일은 만무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발빠른 사람들은 이 물건의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아서 매각 불허가를 받아낸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높게 쓴 금액, 0을 잘못 쓴 것들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따로 있지 않는 한 0을 하나 더 썼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매각 불허가 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이 허가되고 그럼으로써 대금 납부를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더불어서 나중에 재매각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물건 역시 이후에 재매각 절차에서 3억 2,100만 원에 낙찰이 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즉 경매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입찰가에 하나 더 잘못된 케이스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에는 0이 아니라 9를 하나 더 써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그런 그 청계 매종이라는 그런 그 오피스텔 방 이런 물건일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소규모의 그런 그 어떤 원룸 주택 그런 같은 게 그런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감정가 1억 2,7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이 돼서 1억 160만 원 80%의 경매가 진행이 됐지만 낙찰가가 무려 10억 3,600만 원이 넘습니다. 10억 3,600만 원.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1억짜리를. 거의 뭐 10배를 넘겠죠. 이것도 물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 1억 낙찰자가 1억 360만 원 정도를 쓰려고 했던 거를, 뒤에 또 나름대로 입찰가의 묘미를 부린답시고 10억 3,669만 9,999원 이렇게 썼죠. 지금 그거를 1억 366만 9,999원 쓰려고 했던 거를 9를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10억을 넘는 금액에 입찰해서
결과적으로 낙찰이 됐고요. 이 역시 메가 불허가 사유가 안 되죠.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건 역시 메가 불허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금을 미납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가 됐겠죠. 그래서 이후의 절차에서 또 경매가 재매각 절차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1억 2,600만 원 정도의 정상적으로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에 거의 비슷해서 낙찰이 됐네요. 자,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가 또는 또 그 입찰 가액하고 보증금하고의 어떤 그 비교를 이렇게 계속 견주어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 그런 걸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입찰 가액의 0이라든지 또는 다른 숫자 뒤에 9라든지 이런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쓰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이 사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앞에 숫자를 하나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쓰려고 했던 거를 앞에다가 뭐 1이든 2든 앞에 더 숫자를 더 쓰고 낙찰이 돼서 결과적으로 대금을 미납한 그런 사례들도 더불어서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입찰할 때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입찰을 하는 거 권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또 보증금도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사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단독으로 고가 낙찰 후에 대금을 미납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 그런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감정가 13억 7,400에 한번 유찰이 돼서 9억 6,200만 원의 경매가 나온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낙찰이 12억 5천만 원에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물건들이 뭐 그 이상 시세가 상승이 되고 그 당시 판단해서 나름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낙찰자 역시 이 물건을 잘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단독으로 낙찰을 해서 그것도 최저가보다 2억 이상 거의 3억 가까이 더 높게 써서 낙찰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요. 이 낙찰자도 나름 잘못된 입찰을 판단을 하고 대금을 미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찰도 거듭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이 물건은 고가로 낙찰이 됐던 것도 있지만 또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이 임대차 관계가 굉장히 정보가 미흡했죠. 지금 뭐 금액도 나오지 않았고 대항 요건 갖춘 날짜,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만 몇 명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입찰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있겠고, 또 더불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대항력인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얼마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판단, 그런 분석이 굉장히 미흡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사례는 이후에 재매각 절차에서 9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선언적으로 낙찰이 된 그 매수인은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몰수를 당했다. 즉 경매 실패 사례는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몰수당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금을 미납을 하게 되는 거죠. 대금을 미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안고 그냥 대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더 시세가 오르기를 바란다든지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물건들, 그것들이 결국 경매에 있어서 실패 사례로 기결되는 물건의 대표적인 유형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간상의 이제 한계도 있긴 하지만 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패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권리 관계에 있어서, 또는 물건 정보의 하자 관계에 있어서도 발견될 수 있는 실패의 유형들, 그런 물건들을 계속 발굴하고 스터디하고 또 학습하고 함으로써 내가 실제 투자에 임할 때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똑같은 유형의 실수를 이렇게 범하지 않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학습이고 또 제대로 된 어떤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31회 콜로키움 특강은 부동산 콜로키움 특강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김창민 학우님 또 한명호 학우님 이렇게 또 들어오셨네요. 내용들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 네.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컵.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 부동산 경매 실패 사례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우리 학우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참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기목 학부 회장님도 오시고 봉주식 우리 부회장님도 오시고 많은 학우님들 와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들어오신 학우님들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육성으로 대표해서 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7월달, 8월달 2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방학이 펼쳐지는데 방학 동안에 코로나 19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 23일이죠. 오늘이 20일이 토요일이니까 23일 날은 우리 김상범 교수님께서 줌으로 부동산 경매연구회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세진 경매연구회 회장님께서는 우리 김상범 교수님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날 우리 학우님들이 줌으로 이렇게 화상 이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질이 없도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동산 경매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영진 교수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오신 우리 심편입생 학우님들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그런 용어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던가 유찰이라던가 심지어 등기부 등본,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00년 남았는데 그쵸? 100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다음에 132회 부동산 콜로키움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이영진 교수님하고 우리 이유정 선생님,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학우님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카메라에 들이대고. 이건 왜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이거 끄고, 이 화면이 보이도록 자, 얼굴을 다 들이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방학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이제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